여러분, 오늘은 자취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질문을 올렸더니 정말 많으신 분들이 자취에 대한 고충이나 궁금하신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서울에서만 자취 10년을 해본 사람으로서 자취를 하면서 알게 된 꿀팁이라든지 그런 거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 다들 비슷한 걱정거리에 다들 비슷한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저도 최근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저희 집에 관한 것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집들이 영상 때 이거를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집에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3룸에 거실 2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작은 베란다 같은 게 3개, 큰 베란다가 1개 있는 2층 집입니다. 평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층이 13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층도 13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평에서 한 26평 정도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가격은 5,000에 50 월세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집들이 영상에서 마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 구하는 팁! 집 구할 때 앱 말고 직접 발품 파시나요? 또 방 구할 때 꼭 보는 거. 이 질문이 진짜 한 반절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집을 정말 잘 구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집 구하실 때는 절대 앱에 의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발품을 팔아야 돼요. 진짜 좋은 집들은 앱에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희박해요. 중개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손님 왔을 때 보여주면 나가는 집인데 굳이 그거를 귀찮게 앱에 올려놨다가 귀찮게 문의 연락 계속 오고 그거 다 답변해주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집은 앱 자체에 올라가질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좋은 집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거는 정말 희박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집을 구하시고 싶으시면은 내가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다 뒤지겠다라는 마인드로 발품을 파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을 앱으로 구했거든요. 앱으로 구했는데 그게 한 반년에서 한 8개월? 그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특이 케이스여가지고 이거는 집들이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구할 때 꼭 보는 거. 이거는 본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지 본인이 얼마나 많은 짐을 가지고 있냐 등등 너무 많은 것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못 해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고 간과하고 있는 거를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집을 보러 가면은 중개사님께서 뭐 이 집은 남향이에요, 동향이에요 이런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막 집 보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말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절대 신뢰하면 안 되는 게, 남향일 수 있어. 남향일 수 있지만 창 밖에 건물이 높게 올라와 있어서 햇빛이 정말 안 드는 집일 수도 있고 본인이 침실로 쓸 방이 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침실이나 거실을 기준으로 해가 어느 방향에서 들어오는지 계약서에 쓰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방에 가가지고 나침반 앱 키시고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압 체크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수압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집 보러 가면은 이제 화장실 가서 물 틀어본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나오는 물을 동시에 다 틀어봐야 됩니다. 그게 수압 체크예요. 이 수압이라는 게 옆집에서 물을 쓸 때 우리 집에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 물을 다 틀어봤는데도 물이 콸콸콸 잘 나온다. 그러면은 수압이 나쁘지 않은 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퀴벌레 대처법. 와, 이 질문도 진짜 많더라고. 저는 바퀴벌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시는지 몰랐는데 저는 그렇게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는 타입은 아니고 굳이 보고 싶지 않다, 굳이 같이 살기 싫다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물론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바퀴벌레가 많이 나왔었고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살던 그 집에서는 진짜 거의 열대지방이거든요. 이만한 바퀴벌레, 진짜 관절이 다 보이는, 표정까지 다 보이는 그런 바퀴벌레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냥 때려잡는 편입니다. 바퀴벌레가 나왔으면 때려잡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한 대처법 제가 알고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에도 바퀴벌레가 한두 번씩 나왔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때려잡았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개미떼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장마 시즌, 이제 막 장마가 시작되려고 할 때 개미들이 나무를 타고 와서 저희 집에 개미가 몇백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해충 박멸 업체를 알아봤지. 저는 이제 세스코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들 있죠.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느님의 바퀴벌레까지 퇴치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바퀴벌레
바퀴벌레 8만 원, 개미 8만 원에서 16만 원에 그 업체를 불렀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쪽 집에서 박멸을 하면은 이제 살은 애들은 다른 집으로 도망을 간대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털을 트는 거지.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업체를 불러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딱 한 번 부르고 2년 동안 단 한 번도 바퀴벌레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막 매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16평 기준 8만 원이 나왔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집에 바퀴벌레가 나온다라거나 집을 보러 갔는데 바퀴벌레 약이 뭐 싱크대 밑에 있었다 한다면은 해충 박멸 업체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서울에서 집이 저렴한 곳, 가성비 동네. 서울에는 저렴한 집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1억에 집을 구할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곽튜브님 서울에서 집 구하는 영상을 봤는데 서울 평균 원룸 가격이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 갔는데 2평짜리 원룸을 보여주셨고요. 1억으로는 집을 구할 수 없는 게 지금 서울 현실이고요. 그나마 가성비 동네를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응암 쪽도 싸고요. 가양 쪽도 조금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강남 쪽에서 일을 하신다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림이 되게 저렴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신림은 저렴한 게 아니라 매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폭이 넓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취를 하게 되면 자유로워지냐는 얼마나 외로워지냐는 그런 질문도 많았었는데 저는 10살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16살까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가지고 해외에서 자취를 하거나 거기 현지인 홈스테이, 거기 이민 가신 한국인 분들이랑 홈스테이를 하고 20살 때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때부터 쭉 자취를 했거든요. 외롭다라는 거 느낌보다는 그냥 이게 당연한 거고 물론 자유로워지죠. 당연히 자유로워지는데 여기에도 제가 조금 대답하기가 애매한 게 16살쯤이 딱 자유를 억압받기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해외로 나가가지고 홈스테이 이런 걸 하고 한국에 와서부터 그냥 쭉 자취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자유로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최대 장점이다 단점이에요. 자유로워진 만큼 본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양날의 검입니다. 저는 자취한다라고 말 안 하고 유료 호흡을 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비용을 대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 자취를 시작하면은 모든 걸 이제 독립적으로 본인이 돈 낼 거 다 내고 그래서 진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유료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질문으로 자취를 시작했는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자취를 시작해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쓰레기가 많았는데 부모님께서 치워주셨던 거를 이제 본인이 치워야 되니까 쓰레기가 많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예. 혼자 자취할 때 무서웠던 경험. 그때 진짜 무서웠다. 근데 이거 너무 무서워서 말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첫 자취를 신논현역에서 했었거든요. 이제 그날은 친구랑 밤 늦게까지 놀고 친구가 저희 집까지 바래다주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친구가 잘 가, 들어가 해가지고 오케이 안녕 하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앞에 검정색 봉고차랑 무전기를 든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뭐지? 이러면서 저희 집 대문 같은 거를 딱 여는데 만약에 우리 집 번지수가 1, 2, 3번지라고 해봐요. 근데 그 남자가 무전기에다 대고 1, 2, 3번지 여자 들어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갑자기 다리 힘이 너무 그때 다리 힘이 너무 갑자기 쫙 빠져가지고 진짜 반계단만 올라가면 우리 집이었단 말이죠. 그 반계단 올라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덜덜 떨면서 문을 이렇게 따는데도 이게 잘 안 따져. 그래서 어떻게 딱 열고 들어갔는데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집 불을 켜면은 저 남자들이 우리 집 불 켜진 걸 보고 내가 몇 층인지 알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안 켜고 그 신발장에 문만 잡고 이렇게 앉아있었다? 그렇게 한 5분 지났나? 난 이거를 내 친구한테 말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야, 니 어디야? 이러니까 저희 집 앞이라는 거예요. 이미 5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이러니까 아까 그 남자들 지금 니네 집만 쳐다보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112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집 앞에 너무 수상한 사람이 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좀 순찰 좀 돌아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봉고차는 이제 떠나갔고 순찰을 돌아달라고 했으니까 경찰이 한두 분 정도 올 줄 알았는데 경찰차가 2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한 5-6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하셨던 말이 어저께 노년 뒷골목에서 보쌈 납치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라도 며칠 동안 가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노년 뒷골목이 진짜 완전 술집 번화가 막 노래방에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마땅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이게 가장 무서웠던 경험이지 않나. 네. 또 무서웠던 일은 이거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생긴 일인데 제 친구 중에 안양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안양에 술 약속이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술 약속이 늦어질 것 같아서 그 친구한테 미리 전화를 한 거지. 나 오늘 술을 좀 오랫동안 마실 것 같아서 술 다 마시면은 니네 집 가서 자겠다 라고 하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집 앞에서 중국인들이 엄청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고 위험해 보인다. 그러니까 집에 올 때 꼭 전화를 해라. 데려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오케이 알겠다 하면서 또 별 생각 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니 언제 오냐고. 지금 중국인들 난리 났다고. 꼭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하면서 한 3시쯤이 됐나?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나 지금 집에 갈 거다 나와 있어라 이러니까 오케이 알겠다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딱 그 집 앞에 내렸어요. 근데 친구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집 앞이니까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가려고 대문을 열었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됐다 이러면서 그 집이 2층 집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반계단 정도 올라가는데 뒤에 남자가 똑같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집으로. 됐다 이러면서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그 남자도 막 허겁지겁 올라오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바로 친구 집을 이렇게 막 열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문을 안 잠가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 문고리를 이렇게 막 돌리는 거야. 내가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친구를 계속 불렀다. 근데 그 친구가 안 나오고 그 집 개가 존나 짖는 거야. 그래서 막 완전 소리 지르고 계속 이거 막 떼기고 그랬는데 갑자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너무 조용한 거. 그래서 다시 그 친구를 좀 조용하게 누구야? 이렇게 딱 불렀는데 갑자기 밖에서 그 친구가 나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를 데리러 나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나를 계속 뒤에서 불렀대요. 필드야 이러면서. 근데 내가 너무 겁먹어서 그 소리를 못 들었었나 봐. 그래서 하마터면 그 친구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친구를 내쫓을 뻔했다라는 썰. 앞에 썰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좀 재밌는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더 한번 보면은 자취할 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습관. 이거는 무조건 정리정돈. 그리고 스스로를 컨트롤할 줄 아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밥 해먹어야 되고 먹은 거 치워야 되고요. 본인이 입은 옷 본인이 빨아야 되고 널고 계속 넣어야 되고 쓸고 닦고 본인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정돈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퇴근하고 나서 바로 집에 누워서 씻고 자고 싶은데 뭔가 빨래를 갠다든지 설거지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고 낡은 집, 좁고 깨끗한 집. 저는 무조건 넓고 넓은 집입니다. 저는 이제 둘 다 살아봤는데 좁고 깨끗한 집 같은 경우는 6평이었거든요. 근데 월에 70만 원이었고 관리비가 6만 원이었어요. 침대 하나 놓으면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런 집에다가 그 돈을 내야 되는지. 차라리 넓고 낡은 집을 구해가지고 내가 좀 꾸며가지고 사는 게 훨씬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80년도에 지어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 좀 넘은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자취를 몇 평에서 시작했었냐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20살에 한국으로 왔을 때는 저희 친언니랑 언니의 친구가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잠깐 얹혀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홍대에 감나무 식당 바로 뒤에 있는 원룸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원룸이 나름 분리형 원룸이라고 해가지고 주방이랑 방 그 사이에 문 같은 게 하나 있었었죠. 문 같은 거. 근데 거기가 내 기억에는 5평?
5평 아니면 4평 이랬을 거야. 주방에서 뭔가 조리를 하려고 하면은 현관 있죠? 그 신발장에 서서 이제 조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문 열면은 바로 싱크대였어. 현관에 한 명이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 여튼 그 4평, 5평짜리에 3명이서 같이 살았었고, 심지어 그 집이 1000에 60이었다. 그 밑에 고시생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누워있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밑에서 천장을 쿵쿵쿵 쳤었다.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만 가면은 밑에서 올라와서 죽여버린다 했었다. 진짜 홍대는 정말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여튼 이렇게 서울에서만 자취를 10년 해본 경험자로서 Q&A를 한번 해봤는데, 자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자취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는 자취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아이템 추천이라든지 집들이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